예부터 돌비늘이라고 불리는 암석이 있습니다. 수백 년간 사람들은 이것을 신비의 돌이라 여겼죠. 1500년 전 신라시대 고분에서 출토되며 우리의 광물 활용사의 한 획을 그은 광물, 바로 견운모입니다. 동의보감에선 견운모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돌비늘은 오장을 편하게 하고 눈을 밝게 하며 이지를 멎게 하고 뼈가 단단해져 몸을 튼튼하게 만든다. 1000년이 넘는 시간 속에서 그 존재를 입증하며 사람의 도구로 활용되어 온 견운모. 현재 이 광물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생활 속에 존재하고 있을까요? 또 과학적으로 바라본 견운모의 기능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이 특별한 돌의 가치를 다시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광물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 지질박물관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땅이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광물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운데요. 생산된 환경에 따라 형태와 성분이 서로 다른 암석들. 이 중 견운모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한참을 둘러본 끝에 금운모, 백운모, 흑운모와 같은 비슷한 이름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운모족 광물 중에서도 견운모는 없었는데요. 지질박물관에서 우리가 찾는 견운모를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견운모라는 광물은 정식 학명으로 존재는 하지 않고요. 야외에서 봤을 때 굉장히 입자가 작고 그리고 이렇게 덩어리져서 나오고 그런 특징을 가진 백운모를 총칭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이제 견운모라고 저희가 지금 부르고 있는 광물은 이제 백운모와는 다르게 이제 한 번에 마그마가 굳어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2차적으로 변질을 받아 생성되는 저희는 변질 광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화산이 터져서 마그마가 굳어진 곳에 나중에 이제 열수라고 하는 뜨거운 물이 들어와서 서로 물질 교환을 하면서 이제 사장석, 정장석과 같은 광물이 물질 교환을 통해서 새롭게 생기는 광물을 저희는 견운모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운모류는 화강암의 주요 구성물 중 하나로 백운모, 흑운모, 그리고 금운모로 나눌 수 있습니다. 층을 겹겹이 쌓아놓은 것처럼 층상 구조로 형성된 운모류. 그 중에서도 철과 마그네슘 함유량이 많은 것이 흑운모입니다. 흑운모와는 달리 철 성분이 거의 없으며 금속과 같은 광택을 띠는 금운모. 그리고 알루미늄 함유량이 많아 백색을 띠는 것이 백운모입니다. 특히 백운모는 토양 내 산출 상태가 약 4마이크로미터 이하인 점토 입자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보통은 이름 그대로 무색이나 흰색을 띠지만 불순물에 의해 노란색, 회색, 갈색, 녹색 등을 띠기도 합니다. 이러한 특징을 지닌 백운모 중에서도 칼륨이 다소 적고 수분이 많으며 은은한 광택을 지닌 것이 있는데요. 그리스어로 비단이란 뜻의 이름을 붙여 세리사이트라고 불리며 한자로 비단 견자를 사용하는 광물, 바로 견운모입니다. 일단 견운모가 생성이 되기 위해서는 주변에 나트륨이나 그런 칼륨 같은 원소를 가진 광물들이 필요하고요. 거기에 이제 한 200도에서 300도 정도 되는 이제 열수가 공급이 되었을 때 서로 이제 가수분해라는 반응을 통해서
생성이 되게 됩니다. 성분은 주로 이제 알루미늄, 칼륨, 그리고 규소, 산소로 주로 이루어져 있고요. 견음모를 백운모에 굳이 비교를 하자면 일단 칼륨의 양이 상대적으로 좀 적은 특징을 보이고, 그리고 이제 공극수라고 해서 H2O가 백운모에 비해서 조금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명으로 분류되지 않으며 백운모라는 이름으로 통용되는 광물이지만 비단처럼 고운빛의 돌이라 불리는 견운모는 분명한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이 견운모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그 증거라고 할 수 있죠. 경상북도 울진군에 위치한 견운모 광산. 우리나라에 매장된 견운모는 태백 산맥을 중심으로 강원도 삼척, 경북 봉화, 경북 울진 지역이 만나는 해발 500m에서 1000m 일대에 다량 분포돼 있는데요. 이곳의 경우 약 1억 8천만 톤의 견운모가 매장돼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광물을 채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견운모와 같이 암석이 잘 깨지는 경우 노천 채굴법을 활용합니다. 광상이 지표 부근에 있기 때문에 표토층을 제거하면 지표에서 직접 채굴이 가능하죠. 노천 채광 방식은 견운모 광물 위에 있는 토피층을 제거를 하고, 토피층을 제거한 후에 견운모 맥을 따라서 채광을 하게 되는데, 이때 발생되는 견운모 원석과 폐석을 여기서 별도의 선별 과정을 거쳐서 선별을 한 후 가공 공장으로 운반을 하여 가공을 하는 과정을 통해 생산되게 됩니다. 이곳 견운모 광상 일대는 석영이나 장송류를 포함하는 화강암 지역인데요. 조산운동으로 인한 지각의 압력과 온도 때문에 암석에 변성작용이 일어난 결과 견운모와 같은 2차 광물이 만들어졌습니다. 마그마에서 지각의 변화를 거쳐 2차 변성이 이루어지기까지 시간과 지구의 움직임이 만들어낸 광물.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견운모 광산은 얼마나 형성돼 있을까요? 국내 견운모 광산 분포도를 살펴보면 강원도가 18곳으로 가장 많고 경북, 경기, 충북 순으로 분포하고 있는데요. 광산의 위치에 따라 견운모가 형성되는 지리적 특성을 확인할 수 있죠. 흥미로운 사실은 견운모가 광범위하게 분포돼 있는 강원도와 경북 일대에서 특징적으로 자라는 나무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금강소나무인데요.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금강소나무의 군락지가 견운모가 매장된 지역에 주로 형성돼 있습니다. 대구 경북연구원의 한 조사에 따르면 견운모 안반대의 특성이 만들어내는 토양 조건이 금강소나무의 식생과 연관이 있다고 하는데요. 후속 연구가 이어진다면 토종소나무의 보존에 있어 견운모의 역할이 주어질지도 모릅니다. 이곳 삼척시 가곡면과 울진군 금강송면에는 금강소나무라 불리우는 소나무 군락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견운모 안반 위에도 금강송이 집단 자생하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고요. 안반 위의 표토층이 50cm 정도밖에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백 년 이상 수령을 가진 소나무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 소나무는 과거 조선시대에 궁궐을 지을 때 쓰여진 소나무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견운모의 좋은 성분이 소나무를 더 잘 자라게 해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때는 운모류 생산량만 해도 세계 3위를 차지했던 우리나라. 지금은 값싼 수입 자재로 인해 자체 생산량이 급감한 지 오래지만 국내 시장에선 우리 견운모만의 순도와 품질로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고품질의 견운모란 불순물이 적어 정제할 필요가 없는 고순도 암석을 뜻하는데요. 견운모의 순도는 백색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물의 표면색이 흰 정도를 1차원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백색도라고 하는데요. 수치가 높을수록 품질이 좋은 것입니다. 가장 선명한 흰색을 퍼펙트 화이트라고 하며 백색도 100을 나타내는데 국내의 경우 지역에 따라 백색도 90 이상의 견운모가 채광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광산에서 채굴된 견운모가 향할 다음 장소는 어디일까요? 이 암석들의 행보를 따라가 봐야겠습니다. 광산을 떠난 견운모가 도착한 곳은 가공 공장입니다. 이곳에선 견운모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 과정은 분쇄 단계입니다. 땅 아래에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거대 암석의 형태로 존재해온 광물이 모습을 바꾸는 시간. 돌가루라고 하기에 입자가 매우 고와 보이는데요. 다른 광물에 비해 입자 크기가 작은 것이 견운모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견운모 분말을 이용해 가공하려 하는 건 바로 비료입니다. 각종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는 견운모를 이용해 토양에 양분을 줄 수 있다는 건데요. 광물의 분말을 비료로 사용하기 위해선 견운모의 기능을 보완해줄 광물 소재를 첨가해 형태를 잡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는 견운모를 이제 천연 강물이랑 혼합을 하여 물이랑 같이 혼합을 해서 이제 동그란 가립의 입자 형태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견운모 혼합 분말과 물을 일정 비율로 배합해 알갱이 형태로 만드는 과정. 분말이 크기와 강도를 갖는 과립 형태가 되도록 조절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쉽게 말하자면 견운모 가루를 쉽게 흐트러지지 않는 조건의 강도로 뭉쳐 동그란 형태의 비료로 생산하는 겁니다. 이렇게 완성된 견운모 비료는 화학 비료의 보완 및 대체 소재로 주목받고 있죠. 그렇다면 견운모의 어떤 성분이 산성화된 토양을 개선시킬 수 있는 걸까요? 견운모의 특징으로 보면은 주성분 함량으로 규소가 약 한 65에서 한 80% 정도 함유되어 있고요. 알루미나가 약 한 10에서 한 20% 정도, 또 칼륨이 한 5에서 9% 정도, 그다음 물과 산소가 다량 함유되어 있고 토양 개량의 역할을 해서 충실히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동안 관행 농법으로 고집하여 왔고 그러다 보니 땅은 점점 산성화되어 가고 연작 장애 피해가 막심한 현실입니다. 이제는 과감히 지소질 퇴비를 줄이고 천연 미네랄을 공급하여 토양을 다이어트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즉 땅이 건강해야 작물이 잘 자랍니다. 비료로서의 견운모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화학적 작용인데요. 견운모의 구성 성분인 규소, 알루미늄, 칼륨, 마그네슘은 식물 생장에 필요한 미네랄 성분입니다. 이처럼 성분들이 토양에 양분을 공급하며 견운모의 부식물과 점토질이 더해진 토양의 경우 양이온 치환 용량이 커지게 되는데 이는 흙의 유효 성분을 식물이 충분히 흡수할 수 있도록 환경 조건이 향상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견운모의 두 번째 역할은 토양에 산소를 불어넣어주는 일입니다. 인터뷰도 있고 스탠드업. 다공질 입자를 가진 광물질이 토양 내 산소 부족 현상을 완화시켜주며
습도 조절을 하기 때문에 토양 개량에 효과적이라는 것이죠. 천연 미네랄인 대량 원소부터 미장 원소가 약 40여 종이 함유되어 있어 천연 비료를 생산할 수 있으며, 또한 다공성 광물로 표현에 미세한 계공들이 많아 토양 내 유해 가스 흡착 분해 기능이 뛰어납니다. 비중은 약 한 2.7, pH는 한 6.5에서 8 정도이며 약 알칼리성 광물입니다. 특히 광물의 특성은 판상 구조의 형태로 규소판과 알루미나판으로 결합된 결정 구조이며, 그 층 사이에는 칼륨이 다량 함유되어 있으며 칼륨이 영출되어 작물 뿌리 활착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즉, 양이온 취한 능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견운모 비료는 생산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그만큼 친환경 토양 개량제로서 가능성을 넓히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 분야에서 견운모의 특성을 살린 천연 자재들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비료 외에 퇴비의 악취를 제거하는 탈취제, 수질 정화용 자재, 그리고 축산용 자재 등으로 활용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의 생활 속에 숨어 있는 견운모는 어떤 형태로 활용되고 있을까요? 뷰티 용품의 대표 주자, 화장품에도 견운모가 사용됩니다. 미네랄 파우더의 소재나 기초 제품의 밀착력을 높이는 데 활용되죠. 음식을 정갈히 담는 도자기에 견운모가 함유되기도 하는데요. 식기의 항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특히 절연성이 우수한 견운모는 각종 산업 분야에서 전자제품의 절연 소재로 활용되고 있으며, 밀착력이 우수한 소재의 특성상 친환경 도료 첨가제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견운모의 유해물질 흡착 기능은 실내 대기질 향상에 도움이 되죠. 견운모라는 광물은 일단 굉장히 입자가 작고 이제 깨끗한 광물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옛날부터 도자기로도 사용을 하고 현재는 화장품으로도 사용할 만큼 이렇게 뭐 돌이지만 인간에게 아주 유익한 광물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연구를 한다면 더 많은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견운모라는 광물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금껏 생활의 도구로 쓰여왔고 앞으로 활용될 곳이 더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광물. 대지가 만들어낸 수많은 광물 중에서도 우리가 견운모에 시선을 모으는 이유는 견운모가 지닌 가능성 때문입니다. 세리사이트, 돌비늘, 그리고 대군모의 한 종류 등으로 불리는 견운모. 이름만큼 이 특별한 광물을 둘러싼 기술이 다양할 것 같은데요. 견운모의 가치를 좀 더 살펴봐야겠습니다. 예술혼이 담긴 도자기가 완성되는 것. 작업의 한창인 한 도예가를 만났는데요. 건강하고 아름다운 그릇 제작을 목표로 30년째 도자기를 빚고 있는 도예가 김병욱 씨. 사람에게 이로운 그릇을 만들기 위해 그가 선택한 것은 바로 견운모입니다. 흙을 공부하며 알게 된 유용 광물을 도자기에 접목한 것이죠. 사람 생활에 좋은 천연 광물질은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금속 성분은 금 같은 것들도 실제로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잖아요. 은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금속 성분을 빼고 나머지 광석 중에서는
견음모, 뭐 게르마늄, 예를 들면 일라이트 계열들이죠. 그런 암석들은 천연에서 나는 자연 재료이면서 인간 생활에 유익한 어떤 기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작가들은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역에서 나는 멀지 않은 가까운 곳에서 나는 견음모를 알게 되었고 그것을 도자기에 넣어서 만들어서 기능성 있는 도자기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견음모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선 반죽 과정에서 견음모 가루를 섞어야 합니다. 이때 견음모 분말이 반죽에 더 잘 섞일 수 있도록 얇게 자른 합성 반죽 위로 견음모 가루를 뿌린 다음 켜켜이 쌓아 다시 반죽합니다. 한 번에 많은 견음모 가루를 넣으면 반죽이 잘 뭉치지 않고 떨어지기 때문에 이 방법을 사용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고운 견음모 가루가 반죽에 녹아들수록 그 결이 더욱 부드러워지죠. 일정하게 고르게 분산이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일정한 흙의 성분을 만들고 또 이렇게 다 흙 반죽이 되면 이것을 가지고 물레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릇을 만들게 됩니다. 반죽을 끝낸 후엔 도자기 성형 작업에 들어갑니다. 발을 굴려 물레를 움직이며 도자기 모양을 잡아가는 김병욱 씨. 물레 작업에 있어 중요한 것은 그릇의 예술적 측면과 기능적 측면을 고려해 도자기를 빚는 것입니다. 그릇의 기능이라 하면 그릇을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김병욱 도예가는 견음모를 섞은 점토를 사용함으로써 그릇에 특별한 기능성을 더하고 있죠. 도자기라는 것은 기라는 것은 그릇이기 때문에 생활에서 이걸 사람들이 쓸 텐데 사람들이 쓰기 쉽게 만드는 게 굉장히 만든 사람 입장에서는 중요한 점이죠. 거기에 플러스해서 어떤 사람이 썼을 때에 기능성 있는 도자기가 되어서 이게 어떻게 우리 생활에 유익할까, 또 어떻게 이게 음식물을 담았을 때 더 좋을까, 이런 것들이 첨가된 기능이 있다면 더 좋겠죠. 성형을 완료했다면 그릇이 넘어지지 않게 굽을 깎습니다. 일반 도자기를 만드는 순서와 크게 다르지 않죠. 하지만 반죽 과정에서 견음모 분말을 첨가한 만큼 견음모 도자기는 그 기능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침상 구조를 가진 견음모는 흡착 효과가 뛰어나고 이로 인해 항균, 탈취 작용을 하는데요. 견음모는 사람에게 건강한 그릇을 만들고 싶었던 도예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원료였던 것이죠. 제가 견음모를 넣어서 만들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사람에게 유익할까, 또 어떤 기능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수치로 나온 것이 가장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고 또 저도 이해하기가 가장 쉬워서 기관에 의뢰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가 세균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은 세균이 대장균인데요. 그 대장균이 99.9%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자기에다가 만들 때에 견음모를 섞어서 만들면 기능성이 높은 도자기가 되는구나, 사람이 사용할 때 굉장히 유익한 도자기가 되는구나, 그것이 수치로 검증이 되었습니다. 김병욱 도예가는 견음모 도자기 코팅을 위해 직접 제작한 유약을 사용합니다. 유약이 더딥혀지며 점토 속 견음모 성분을 막는 것을 고려해 유약에도 견음모를 첨가했는데요. 유약에 사용하는 원료의 성분을 공부하고 자신만의 배합 비율을 통해 견음모 도자기에 알맞은 유약을 개발했죠. 유약을 칠했다면 이제 가마에서 도자기를 구울 차례.
나무로 불을 떼서 사용하는 이 전통 가마는 소성 성공률이 낮다고 합니다. 특히 견운모는 일반적인 도자기 원료와 비교해 고체가 액체로 변하기 시작하는 온도, 즉 융점이 낮아 불에 굽는 동안 형태가 잘 일그러져 성형 과정에서 더욱 주의를 기해야 하는데요. 그럼에도 이렇게 전통 방식을 고수하는 건 불길로 인해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자연의 무늬가 그릇에 입혀지기 때문이죠. 어떤 그릇을 만들 때 견눈물을 함유하지 않더라도 그릇은 불 속에서 굉장히 높은 온도가 되면 그릇 자체가 마치 살아서 이렇게 움직이는 동물처럼 약간씩 움직입니다. 그런데 견눈물을 넣으면 그 융점이 낮기 때문에 그 현상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은 예를 들어서 닭이를 만들 때 물꼭지 같은 부분은 이렇게 변형이 오는 것들을 계산해서 다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약 20시간이 소요되는 소성 과정. 인내의 시간을 보낸 후 비로소 마주할 수 있는 견운모 도자기. 도예가의 예술적 감각이 더해진 도자기는 실용적인 그릇으로 또 견운모의 가치를 알리는 하나의 작품으로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사람에게 유익한 그릇을 만들기 위한 도예가의 노력은 견운모의 다양한 활용법에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견눈모가 좋다고 무한정 넣을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뭐 일상생활에서 많이 얘기하지만은 과유불급이라는 말처럼 적당한 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굉장히 실험을 여러 가지 많이 해서 얼마 넣었을 때 더 좋나, 얼마 넣었을 때 이게 도자기를 만들기 어려울까, 이런 것들을 실험을 통해서 이것을 알게 되고, 이렇게 좋고 유익한 것들이 더 많이 사람들이 사용하면 건강에 더 도움되고 또 생활에 품격이 높은 어떤 그런 것이 문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는 이런 것들이 더 많이 확산되어야 되겠다.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토와 주변 해역의 지질을 조사하고 부존 자원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광물의 잠재적 가치가 주목받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광물만을 선별하고 광물의 활용도를 높이려 연구에 한창인 이들이 있는데요. 효율적인 광물의 활용을 위해 어떤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연에서 산출되는 강석 강물들은요, 대부분 불순 강물들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에서 산출되는 그 상태로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성광기술은 함유된 불순물을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백운모와 구성 성분에서 그 차이를 보이지만 연구자들에 의해 백운모와 혼용에 불리는 견운모. 채굴한 견운모 본체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광물 이외에도 불순물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암석에 함유된 유용물질을 선별하기 위해선 몇 가지 단계가 필요한데요. 광석을 곱게 갈아 이 속에서 원하는 물질만을 선별해내죠. 이를 선광 기술이라 합니다. 광석 강물에는 모두 적용이 가능하고,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쌀에 함유되어 있는 돌들을 골라내지 않습니까? 쌀의 경우는 밀도가 한 1.33 정도 되고 돌은 보통 2.65, 2.7 정도 됩니다. 그 밀도 차이를 이용해 가지고 분리하는 것은 비중선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이 자석으로 이렇게 쑥가루 붙여내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성 차이를 이용하는 것은 자력선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녹차 있지 않습니까? 녹차에도 좀 진한 갈색과 옅은 갈색의 것을
분리하는 색상의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것을 우리 색채 선별, 광학 선별이라고 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하는 것들이 선광 기술이 되겠습니다. 선광 기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순수 백운모를 얻기 위해선 먼저 암석을 조성하는 광물 중 유용물질인 백운모와 무용물질을 분리해야 하는데요. 스크러빙 기계에 분말을 넣고 작동시키면 광물들이 서로 부딪히게 되고 입자가 부드러운 백운모는 입자가 크고 단단한 무용물질에 의해 부서집니다. 이로써 유용물질과 무용물질이 분리되는 거죠. 선광 기술이라고 하는 그 기술 자체가 무용광물과 유용광물을 분리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 단계에서 하는 무용광물과 유용광물 분리 중에 조합광물들의 물리적인 특성 차이를 이용해 가지고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용물질과 무용물질을 분리했다면 이제 유용물질만 선별해야 하는데요. 스크러빙을 통해 나온 이 산물을 침강시키면 가벼운 백운모는 천천히 가라앉고 석영, 장석과 같이 비교적 무거운 무용물질은 빨리 가라앉게 됩니다. 이때 침강 속도가 느린 물질만 뽑아내면 순수 백운모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가리켜 침강 선별이라고 하는데요. 선별한 물질을 살펴보면 마치 백색의 비단실이 흩날리는 듯한 고운 입자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선광 기술을 통해 선별해내려 한 유용물질, 백운모입니다. 백운모는 실리카와 무용광물인 실리카와 유용광물인 백운모로 이루어져 있는데 백운모는 침강 속도가 되게 느리고 무용광물인 실리카는 빠르기 때문에 그 침강 속도 차이를 이용해 가지고 분리를 하는 게 침강 분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운모 혹은 견운모라 불리는 이 분말을 우리의 실생활에 적용하기 위해 한 가지 단계가 더 남아 있습니다. 입자를 더욱 곱게 만드는 것이죠. 백운모를 미립화하는 과정에서 작은 구슬처럼 생긴 볼이 필요합니다. 볼을 미립화 기계에 넣은 후 백운모 분말을 넣고 함께 돌려 가루를 더욱 미세한 입자로 만드는 건데요. 볼이 서로 부딪히며 생기는 마찰력으로 인해 백운모의 입자가 깨지며 미립화되는 겁니다. 침강 분리를 통해서 농축된 백운모를 미립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한데 본 장비는 그런 미립화시킬 수 있는 장비라고 하고 그러한 기기를 교반밀이라고 표현합니다. 교반을 시키면서 입자를 깨주는 형태인데 거기에 이제 볼을 넣어주는 이유는 이제 볼을 넣어줌으로 인해서 백운모들이 그 사이에 볼과 볼 사이에 껴가지고 어떤 충격력이나 전단력이나 또 마찰력 등을 이용해가지고 백운모 등이 이렇게 미립화시킬 수 있게 해주는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광 기술과 미립화 공정을 통해 얻은 백운모. 한눈에 봐도 고운 입자감이 느껴지는데요. 필요에 맞는 크기로 미립화시킨 강물은 우리 생필품 곳곳에 활용될 수 있죠. 그 대표적인 예로 화장품을 들 수 있습니다. 피부에서의 퍼짐성과 밀착성이 좋아 화장품에 사용하는 견운모는 15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크기로 분쇄해 사용하는데요. 암석에서 우리가 필요한 유용 물질만은 선별해내는 선광 기술. 견운모와 같은 광물이 우리의 생활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광석이 우리 일상생활에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우리 플라스틱에 광석 가루들이 한 30% 정도까지 사용이 되고 있고 종이에도 역시 그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돌가루들은 아주 많이 사용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아주 가늘게 한 40마이크론 이하로 심지어 화장품 원료 같은 경우에는 한 10마이크론 이하로 분쇄를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광석들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거의 전 분야에서 사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자원으로서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는 견운모. 한낱 돌처럼 보이는 광물이 하나의 자원으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었던 것은 견운모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일 텐데요. 광물의 성분을 분석하며 그 효용 가치를 증명해 나가는 이곳. 강원대학교에서 견운모 연구가 가지는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견운모는 생긴 모양에 따라서 비단 견자를 써서 나온 세리쿠스라는 원에서 나왔는데요. 그 말처럼 견운모는 상당히 부드럽고 아주 가는 입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입자들의 특성들은 항균 작용 또는 자정 작용 등 여러 가지 중요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우리가 웰빙이라든가 아니면 의료, 그다음에 건축물, 다양한 곳에 좋은 성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거의 자연에서 주는 완전한 광물이라고 우리가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견운모 분석을 위해 시료를 제작하는 연구원. 견운모에 어떤 성분이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 정성 분석을 진행하려는 건데요. 정성 분석은 시료가 어떤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내기 위한 분석법의 총칭으로 X선 회절 분석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죠. X선 회절 분석법이란 X선이 시료의 결정면에서 회절되는 모양을 통해 시료의 어떤 성분이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특정 시료에 어떠한 한 성분이 얼마나 함유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정량 분석에 앞서 진행하는 분석법이죠. 회절 분석의 결과치는 그래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견운모 시료에서 회절돼 나온 X선 모양을 그래프로 그려줌으로써 광물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겁니다. SiO2 성분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콜츠라는 물질이 석영, 그 물질이 상당히 높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견운모의 주성분인 일라이트나 모스크바이트가 있는데 지금 이 견운모에서는 모스크바이트가 검출되고 있습니다. 회색의 가루를 조심히 실험 장비에 옮겨 담고 있는 한 연구원. 견운모의 또 다른 분석을 위해 시료를 제작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견운모는 아주 미세한 입자로 이루어져 있어 가루 날림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견운모 분말을 압축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료는 견운모의 구성 성분을 분석하는 데 활용되죠. X선 형광 분석기에 들어가는 시료를 제작하는 작업이고요. X선 형광 분석기 챔버 내부는 진공이 잡혀 있기 때문에 분말 시료가 들어갔을 때 오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염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프레스 작업을 하는 겁니다. 압축을 끝낸 시료는 X선 형광 분석에 사용됩니다. X선 형광 분석법이란 물질 고유의 X선을 뜻하는 형광 X선의 스펙트럼으로 원소를 분석하는 방법인데요. X선 형광 분석기로 검사할 수 있죠. 바로 이 장비가 X선 형광 분석기인데요.
견음모 구성 물질의 정량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 장비는 엑선 형광 분석기라는 장비고요. 엑스레이 튜브에서 1차적으로 발생한 엑스레이가 시료 표면에서 발생하는 2차 형광 엑스레이를 포집해서 시료의 각 원소의 양을 알아내는 정량 분석 장치입니다. 연구진은 X선 형광 분석법을 활용해 견음모 성분 분석을 진행했는데요. 분석 방법은 이렇습니다. 견음모의 방사선과 같은 빛을 조사하면 견음모에서는 물질 고유의 X선이 방사됩니다. 그 X선을 분석하고 데이터화해 견음모 안에 어떤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지 또 그 양은 얼마나 되는지 결과치를 얻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견음모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부터 분석하는 기술은 견음모의 활용 분야를 넓혀나가는 밑거름이 되겠죠. 일반적으로 견음모는 일라이트 또는 모스코바이트, 즉 운모류가 포함되어 있는 게 견음모인데 일반적으로 석영, 규소 성분이 대략 한 50에서 60%, 알루미늄 성분이 대략 10에서 20%, 마그네슘 성분이 대략 한 5%, 그 다음에 칼륨 성분이 대략 한 5% 정도 되는 걸로 일반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분석한 것은 규소 성분이 일반적인 것보다는 조금 높게 나타난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이거는 특히 이 지역의 지질 구조와 좀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같은 견음모라 할지라도 지역에 따라 미묘한 성분의 차이가 존재하는 견음모. 이는 곧 지역별 견음모의 구성 성분 데이터 구축의 필요성으로 이어지는데요. 이러한 데이터는 견음모의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견음모의 활용도를 높임과 동시에 우리 생활을 발전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입니다. 견음모의 그 장점 중에 항균 작용이라든가 원적 개선, 이온화 이런 것들을 통한다면은 그런 점을 강조한 특수 직물들도 개발할 가능할 것이고 아마 지금 개발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히나 견음모는 상당히 가볍고 내열성도 우수합니다. 지금 특히 반도체 분야 등 첨단 산업에도 응용이 되고 있지만은 지금 우리 미래 산업으로 봤을 때 우주 항공 산업 쪽에 그 경량 내열성을 주축으로 한 우주 항공 산업에도 적용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삶 가까이에서 늘 함께하고 있지만 그 존재와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견음모 역시 그중 하나이죠. 하나의 광물에 불과했던 견음모가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물질로 변화하고 활용되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견음모의 존재를 알게 됐는데요. 이제 우리 생활 속에 자리한 견음모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는 건 어떨까요? 그 속엔 우리가 알지 못한 견음모의 새로운 역할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